할아버지 옆자리에 배신자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채업계를 주름잡는 명동의 큰손, 장태산 회장의 투자. 설명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고작 12살 된 거지 소년 민준호의 무모한 한마디였습니다. 준호는 수백 명의 VIP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단상 위 남자를 가리키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 얼굴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요. 할아버지를 배신하려고 해요. 장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지. 증거를 못 대면 내 혀를 자르겠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맞으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주세요. 거지 소년의 목숨을 건 예언, 과연 진실일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서울 명동 뒷골목. 낡은 골판지 박스 속에서 민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할아버지 민철수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거칠고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민철수는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핏기 없는 입술로 중얼거렸죠. 괜찮다. 준호야.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준호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채 들어 있었으니까요. 심장 판막 협착증 말기. 약 복용 중단 시 2주 내 사망 가능. 문제는 약값이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 준호와 할아버지가 한 달 구걸해서 모으는 돈이 겨우 8만 원이었죠. 준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3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 구해 올게요. 꼭이요. 민철수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 능력 절대 쓰지 마라. 그건 저주란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골판지 박스를 뛰쳐나가 명동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제발이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죽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몇 개를 던졌고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피해갔습니다. 1시간을 구걸했지만 모은 돈은 5천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준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죠. 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시계 하나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저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준호가 남자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순간 남자의 경호원이 달려들어 준호를 밀쳤죠. 이 거지 새끼가 감히 명품에 손을 대? 준호는 거리 한복판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준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애들은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부모가 돈 벌려고 시키는 거래.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그때 길 건너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급 호텔 입구에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장태산 회장 투자 설명에 마이너스 VIP 한정 초청. 준호의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저들의 시계 하나, 반지 하나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준호는 천천히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뭐라도 훔쳐야 해. 할아버지를 살려야 해. 하지만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호텔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비상구 문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죠.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호화로웠습니다. 붉은 카펫, 황금빛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준호가 평생 본 적 없는 세상이었죠.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너 누구야? 경비원이었습니다. 준호는 혼비백산 달렸습니다. 경비원이 뒤쫓아왔죠. 잡아. 거지 새끼가 호텔에 들어왔어. 준호는 눈앞에 보이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쾅! 그곳은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 그 한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소년 하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에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태산, 명동의 전설. 그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죠. 박민수 비서실장. 준호의 시선이 박민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보였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20해 동안 봉인했던 준호의 능력이 극한의 공포와 절박함 속에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거지가 어떻게 들어왔어? 장태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준호 앞으로 걸어왔죠. 꼬마, 방금 뭐라고 했지? 준호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의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아저씨요. 얼굴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요. 할아버지를 배신하려고 해요.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 미친 거지 새끼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십시오. 하지만 장태산은 손을 들어 박민수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죠. 재미있군. 거지 주제에 담력은 있어. 장태산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손잡이에 호박이 박힌, 명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칼이. 좋다. 사흘을 주지. 사흘 안에 민수가 날 배신한다는 증거를 대봐라. 장태산은 칼날을 준호의 입 앞에 들이댔습니다. 증거를 못 대면 이 칼로 내 혀를 자르겠다. 어떠냐? 연회장이 숨죽였습니다. 누구도 장태산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동에서 그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맞으면요. 장태산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데? 돈이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주세요. 할아버지를 사람 취급 안 한 거요. 장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백억을 굴리는 사채왕에게 무릎을 꿇으라니. 게다가 거지 노인에게. 건방진 놈. 좋아, 약속하지. 대신 틀리면 내 할아버지도 같이 죽는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산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경호원들이 준호를 끌고 나갔죠.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호텔 뒷골목에 내던져졌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나뒹군 준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는 골판지 박스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옆 가게 아주머니가 황급히 나왔죠. 준호야, 내 할아버지 쓰러져서 병원 갔어. 어서 가봐.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은 명동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버스비도 없었기에 그냥 뛰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도 없이 그냥 들것 위에 방치된 채 할아버지,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백발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맞습니까? 네, 제가 손자예요.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거의 막혔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만 원도 구하기 힘든데 500만 원이라니. 돈이 없으면 수술 못합니다.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능력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비웃는 얼굴로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야, 수술비 걱정되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수는 수표책을 꺼냈죠. 내가 500만 원 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박민수는 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흘 뒤 장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님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살려주마. 준호는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싫어요. 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저씨가 정말 배신자라는 걸요. 박민수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감히. 좋아. 그럼 내 할아버지 죽는 거 두 눈 똑바로 보고 있어. 박민수는 준호를 밀쳐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나뒹굴었죠. 박민수가 떠나고 복도엔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증명할게요. 저 나쁜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준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박민수의 배신을 증명하는 것. 그렇게 준호의 사흘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 준호는 병원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밤이 되면 보호자 없는 환자를 내보냈지만 준호는 몰래 숨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링거도 없이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박민수가 할아버지를 배신하려 한다는 증거를.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호는 12살 거지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복도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명동의 전설 장태산 회장, 500억 규모 부동산 투자 임박. 내일 오후 최종 계약 예정. 준호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화면에 박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번 투자는 장 회장님의 필생의 사업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50층짜리 복합빌딩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박민수의 얼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TV 화면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건물, 뭔가 문제가 있어. 준호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뉴스에 나온 걸 외웠습니다. 공사 현장은 거대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뒤덮인 공터,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준호는 공사장 울타리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부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수군거리는 게 들렸죠. 야, 이 건물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철근이 설계서보다 3,000개나 적은데. 쉿! 소리 내지 마. 위에서 지시한 거야. 자재비 아끼려고 그런 거래.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근이 부족하다니. 그럼 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 돈이나 받고 튀자. 준호는 재빨리 자신의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운 지 1년 된 버튼이 반쯤 떨어진 폰이었지만 녹음은 됐습니다. 준호는 인부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준호는 공사장 주위를 돌았습니다. 뒤편에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이었죠. 준호는 주위를 살피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숫자는 알았습니다. 철근 수량 1만 개.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투입 7,000개. 준호는 두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야, 사무실 문 잠그고 가야지. 준호는 황급히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책상을 건드렸고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뭐야? 안에 누구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인부들이 들어왔죠. 준호는 이미 창밖으로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무릎을 다쳤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거기서. 인부들이 쫓아왔지만 골목길을 누비며 살아온 준호를 따라잡을 순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숨었습니다. 헐떡이며 핸드폰을 확인했죠.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박민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급 세단을 타고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멀찌감치 따라갔죠.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박민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여자. 뉴스에서 봤던 이수진이었습니다.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됐던 그 여자.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친밀하게 대화했습니다. 손을 잡기도 했죠. 준호는 레스토랑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직원 출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몰래 안으로 들어가 박민수 테이블 근처에 숨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사흘만 버티면 돼. 그 노인네한테 먹인 약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 이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20년을 준비했잖아. 건물도 완벽하게 부실 공사로 만들었고 박민수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장태산 그 늙은이 날 믿고 있어. 500억 계약하는 순간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그 거지 노인네 손자. 사흘 안에 입을 막아야 해. 어떻게? 박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꼬마도 포기하겠지. 수술비 없으면 이틀 안에 죽는다던데. 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팔이 주방 기구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박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준호는 뛰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야. 둘째 날 밤, 준호는 명동 뒷골목의 한 PC방에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불쌍히 여겨 1시간 공짜로 써도 된다고 했죠. 준호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박민수와 이수진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녹음만으로 장태산 회장이 믿어줄까요? 준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 장태산 회장 부동산 투자.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준호의 눈길을 끌었죠. 20년 전 오늘 마이너스 명동 김상철 씨 일가 파산 자살. 준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년 전 오늘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던 장태산 씨에게 돈을 빌렸던 김상철 씨. 일가가 빚을 갚지 못하고 일가족이 동반 자살했다. 김 씨의 아들 김민수 당시 28세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민수, 박민수. 준호는 다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 장태산 회장 곁에서 20년. 20년 전 장 회장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박민수는 김민수였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죠. 복수였던 겁니다. 20년을 준비한 복수. 준호는 이 사실을 프린트했습니다. 1,000원을 내고 3장을 출력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녹음 파일, 부실 공사 서류, 그리고 박민수의 정체. 하지만 어떻게 장태산 회장에게 전달하죠? 준호는 장태산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에 마지막 남은 500원을 넣었죠. 여보세요, 태산그룹입니다. 저 장태산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회장님은 통화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박민수 비서실장에 관한.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PC방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태산 회장, 내일 오전 11시 강남 빌딩 현장에서 최종 계약식 진행 예정.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죠. 준호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면 끝나요. 제가 꼭 증명할게요.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사람이 할아버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주사기를 숨기며 황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할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이수진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였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주사를 놓으려고.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주사는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 뭔가 떨어뜨린 게 없나? 간호사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작은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게 뭐지? 간호사는 약병을 주었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염화칼륨 마이너스 과다 투여 시 심장마비 유발.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민수와 이수진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간호사가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다행히 주사 안 맞았어. 보안 요원한테 알려서 경비를 강화할게.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내일까지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준호는 일찍 병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공사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몰래 뒷문으로 올라타 요금을 내지 않았죠. 공사 현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단상의 장태산과 박민수. 장태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필생의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50층짜리 빌딩이 올라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호는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박민수가 계약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장태산이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소리치며 뛰어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준호는 비닐봉지를 단상 위로 던졌습니다. 안에서 서류들과 핸드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태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실 공사 서류, 박민수의 과거 기사, 그리고 핸드폰에서 재생되는 녹음 파일. 수진아, 이제 사흘만 버티면 돼. 500억 다 가져가는 거야. 박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장태산이 천천히 박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냐?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회장님, 저 거지 새끼가 조작한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장태산은 녹음 파일을 계속 들었습니다. 박민수와 이수진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장태산 그 늙은이, 날 믿고 있어. 500억 다 가져가는 거야. 장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수야, 내 목소리 맞지? 박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산은 부실 공사 서류를 펼쳤습니다. 철근이 3,000개나 빠진 설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민수의 과거 기사. 20년 전 김상철 씨 일가 파산 자살. 아들 김민수. 장태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수야. 아니, 김민수. 넌 그때 그 집 아들이었구나. 박민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맞아요. 저예요.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죽인 김민수.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3억을 빌려줬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억을 갚으라고 했어요. 장태산이 움찔했습니다. 그게 사채업이었어. 사채업? 그게 사람 죽이는 짓을 정당화해요?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회장님 부하들이 매일 찾아와서 폭력을 휘둘렀죠. 우리 엄마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결국 목을 맸어요. 우리 온 가족 앞에서. 장태산의 얼굴에 후회가 스쳤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20년이 지나서. 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전 그날 맹세했어요. 회장님한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회장님 곁에 들어갔죠. 2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회장님이 절 믿게 만들었어요. 박민수는 장태산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의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부실 건물에 500억을 쏟아붓게 만들고 회장님한테 독까지 먹였어요. 독? 장태산이 움찔했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비타민. 그 안에 독을 탔어요. 천천히 심장을 망가뜨리는 독. 회장님은 1년 안에 죽을 거예요. 장태산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박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다 비켜. 움직이면 이 꼬마부터 죽는다. 박민수가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칼이 준호의 목에 닿았죠.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태산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이는 놔줘라. 박민수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놔줘? 이 꼬마가 제 계획을 다 망쳤는데요? 박민수는 준호의 귓속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가 제일 먼저 죽는다. 내 할아버지도 곧 뒤따라갈 거고. 준호는 떨렸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도 불쌍해요. 뭐? 박민수가 멈칫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검은 연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슬픔이에요. 아저씨는 슬퍼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박민수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복수는 독이래요. 복수하면 그 독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데요.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닥쳐, 닥쳐.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버지는 아저씨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길 바라셨을까요? 박민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박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죠.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괴물이 됐어요. 경호원들이 박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장태산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괜찮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산은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가 날 구한 거구나. 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태산의 얼굴을 바라봤죠. 장태산의 얼굴에도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과거의 죄, 후회, 슬픔. 할아버지, 약속 지켜주세요. 장태산이 멈칫했습니다. 약속? 우리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주세요. 장태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약속했지. 장태산은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차 준비해라. 병원으로 간다. 병원 복도. 장태산의 고급 세단이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고 그 한가운데 장태산과 준호가 걸어 들어왔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명동의 전설 장태산이 직접 이 허름한 병원에 온 겁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으로 장태산을 안내했습니다. 민철수는 여전히 링거도 없이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끔 신음소리를 냈죠. 장태산은 민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시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에 방치된 환자, 링거도 없는 상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모습,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태산은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야, 나도 옛날엔 너처럼 거지였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거리에서 살았지. 쓰레기통 뒤지고
구걸하고 맞고 너처럼 말이야. 장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채업자를 만났어. 그 사람이 날 주었지. 심부름꾼으로 썼어. 그렇게 이 바닥에 들어왔고 결국 내가 명동을 차지하게 됐어. 장태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 민수 아버지처럼 돈을 못 갚는다고 폭력을 휘둘렀지. 그게 이 바닥의 룰이라고 믿었어. 장태산이 민철수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날 구했어. 거짓 꼬마가 명동에 큰 손을 구한 거야. 장태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명동의 전설이 무릎을 꿇다니. 장태산은 의식 없는 민철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과 이 아이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옛날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거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장태산은 준호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민철수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준호를 봤죠. 준호야. 민철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장태산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장태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철수는 장태산을 물끄러미 보다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능력을 쓴 거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민철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잘했어. 할아버지. 민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틀렸어. 내 능력은 저주가 아니었구나. 사람을 구하는 거였어.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호는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태산은 조용히 일어나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분 당장 수술해 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병실로 옮겨드리십시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민철수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따라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장태산이 준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이야, 수술 끝나면 날 찾아와라. 할아버지가 퇴원하고 나면 너희 둘이 살 집을 마련해 줄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그리고 장태산이 무릎을 굽혀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 밑에서 일할 수도 있어. 물론 나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로 말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처럼 거지였던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장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준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태산도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일주일 후 민철수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VIP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담요, 하루 세 끼 나오는 병원 식사. 준호와 민철수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대접이었죠.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밖에 눈이 와요. 민철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죠. 예쁘구나. 민철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할아버지도 관상을 받단다. 한 사업가의 관상을 받지. 준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검은 기운이 보였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했지. 이분은 1년 안에 사업이 망할 것입니다. 민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1년 뒤에 파산했어. 그리고 자살했지. 할아버지 말을 믿고 투자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망했거든. 준호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 가족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했지. 그때부터 우리 가문이 무너졌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저주받은 관상가라고 불렀거든. 민철수가 준호를 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결심했어. 너한테는 이 능력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능력 때문에 불행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관상이 저주라고 생각하셨어요? 민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본다는 게 때로는 그 미래를 만들어버리거든. 할아버지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고 결국 그 사람이 망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래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본 거잖아요. 민철수가 멈칫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박민수 아저씨 얼굴에서 검은 연기를 봤어요. 근데 그게 배신이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아저씨는 슬픔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민철수가 준호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관상은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보는 거예요. 민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현명하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태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민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태산은 준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장태산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과 힘만 믿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도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아이가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장태산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쓰겠습니다.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장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거지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일자리도 찾아주는 곳이요. 민철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장태산이 준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준호의 집.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처음으로 내게 진실을 말해줬으니까. 그 진실이 날 구했어. 준호가 울컥했습니다. 장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네. 대신 제가 만드는 쉼터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속죄하며 살라고요. 민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장태산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시면 준호와 함께 제 집에 오십시오.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말입니다. 민철수와 준호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요? 장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었죠.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장태산을 껴안았습니다. 장태산은 당황했지만 곧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지우고 있었죠. 6개월 후 명동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집. 3층짜리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쉼터, 3층은 직업교육장. 현판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장태산이 준호의 손을 잡고 현판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내가 끈을 당겨라. 준호가 끈을 당겼습니다. 빨간 천이 내려가며 현판이 드러났죠. 준호의 집 마이너스 모두를 위한 따뜻한 쉼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철수는 휠체어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장태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사채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장태산은 준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바꿨습니다. 12살 거지 소년이 명동의 큰 손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곳에서는 누구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재우고 씻기고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장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태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민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태산을 배신하려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박민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를 위해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다치게 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요. 박민수는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괴물이 됐을 거야. 준호가 박민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준호는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명동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소음. 준호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준호야, 뭘 보고 있니? 사람들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저를 거지라고 무시하고 때리고 피했으니까요. 민철수가 손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뻐 보여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민철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관상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어요. 민철수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선물이었어. 그때 아래에서 장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밥 먹어야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가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식당에는 거지들과 노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죠. 장태산이 준호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 앉아. 오늘은 특별히 내가 요리했어. 장태산이 삼겹살을 구워 준호의 접시에 올렸습니다. 준호는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박민수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장 회장님, 박민수 아저씨, 그리고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더 이상 검은 연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빛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관상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진다는 걸. 장태산이 잔을 들었습니다. 자, 건배. 준호의 집 개업을 축하하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준호도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명동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준호의 집이었으니까요. 모두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거지 소년과 사채왕의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준호가 보았던 그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